한국의 수산시장 앞에서 미국의 해양연구소 직원이 시장에 가득 쌓인 어떤 물체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해양생물학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올리버 스미스입니다. 10년간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무역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한국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곳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미국에서는 해양생물학자로서 주로 멸종위기 생물 보호와 생태계 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특히 제 전문 분야는 심해생물의 생존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에 오기 전까지였네요. 한국에서의 첫 주말,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미국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기는 해산물들이 이곳에서는 귀한 식재료로 대접받는다는 점이었어요. 홈볼트 오징어로 만든 요리를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버려지는 이 오징어가 이곳에서는 최고급 식재료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연구소에서 만난 윤지민 박사는 제게 한국 해산물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첫 프로젝트는 꼼장어 수출 프로세스 개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어종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지민 박사는 단순히 해산물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각 어종의 영양학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항상 새로운 해산물 가공 방식을 테스트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깊은 바다 생물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산시장을 다니며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죠. 청색꽃게가 간장게장으로 변신하는 과정, 물렁에서 버려질 뻔한 홍게를 살려내는 기술, 심지어 해삼을 가공하는 방식까지. 이런 노하우들은 제가 그동안 공부한 어떤 해양생물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계 무역상 리 웨이를 만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리 웨이를 만난 후 저는 윤지민 박사와 함께 한국의 해산물 수입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먼저 영국과 아일랜드의 어부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영국 남부 코널 지역의 한 어촌에서 만난 제임스라는 어부는 15년간의 어부 생활 중 가장 큰 변화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물에 골뱅이가 걸리면 그날은 완전히 재수 없는 날이었다는 그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어부들은 골뱅이가 그물을 망가뜨리고 다른 물고기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며 골치덩어리 취급을 했죠. 심지어 일부 어부들은 골뱅이 때문에 그물째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블린 항구에서 만난 아일랜드 어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골칫거리를 황금으로 바꿔줬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스마트폰 속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의 골뱅이 무침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버리던 것이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국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바이어들이 골뱅이를 대량으로 주문했을 때 사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어부들에게 골뱅이 조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작은 어촌들은 골뱅이 덕분에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죽어가던 어촌 마을들이 한국으로의 골뱅이 수출 덕분에 경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죠. 한 젊은 어부는 우리 마을에서 골뱅이는 이제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라 보물이라며 자신도 부모님의 어선을 이어받아 골뱅이 조업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 서부 해안의 꼼장어 이야기였어요. 제가 있던 연구소 근처에서도 꼼장어가 자주 잡혔는데 대부분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곤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꼼장어가 최고급 식재료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윤지민 박사의 설명으로는 60-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식문화라고 하더군요. 지중해의 푸른 꽃게 문제는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현지 어부들은 마치 재앙이 닥친 것처럼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마르코라는 3대째 조개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부의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식장에 나와보니 조개들이 거의 다 죽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병이 돈 줄 알았죠. 알고 보니 이 푸른 꽃게들이 밤새 조개를 다 잡아먹은 거였어요. 그의 양식장에는 푸른 꽃게 수백 마리가 마치 군대처럼 조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어부조합에서 만난 어부들의 분노도 이해가 됐어요. 누군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괴물들이 우리 바다를 침략했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또 다른 이는 하루아침에 우리 생계가 무너져 버렸다며 한숨을 쉬었죠. 심지어 일부 어부들은 잡은 꽃게들을 트럭에 가득 실어 육지 깊숙한 곳에 파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한국의 간장게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부들이 제 태블릿으로 간장게장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게 정말 우리가 매일 버리는 그 꽃게로 만든 요리라고요? 특히 한 젊은 어부는 간장게장이 한국의 3대 밥도둑 중 하나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에겐 도둑인데 한국에선 보물이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후 한국 수출이 시작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골치덩어리였던 푸른 꽃게가 이제는 새로운 수입원이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부들이 꽃게를 손질하는 방법을 한국 영상을 보며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마르코는 이제 자신의 양식장 한켠에 꽃게 보관용 수조를 따로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더군요. 튀니지의 청색 꽃게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현지에서는 처리가 곤란해 고민이었지만 한국의 수산물 가공 기술이 이를 해결했죠. 윤지민 박사는 이런 현상을 해양자원의 재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산물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칠레 연안의 홈볼트 오징어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어부들은 이 거대한 오징어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를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탈바꿈시켰어요. 특히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노하우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깊이 한국의 식문화에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리 웨이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산의 한 수산물 도매상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리 웨이가 중국산 저품질 해산물을 섞어서 납품하려 한다는 제보였죠. 특히 중국 청도의 한 업체와 수상한 거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꼼장어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 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이익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해산물의 신뢰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윤지민 박사도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우리나라 해산물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 상황. 우리는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용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윤지민 박사가 저를 마포수산시장으로 초대했어요. 시장 조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건넨 그녀의 제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윤지민 박사와 함께한 한국의 전통시장 탐방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날 방문한 마포수산시장은 자갈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골뱅이 무침 가게에서의 첫 경험이 선명합니다. 주인 할머니는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골뱅이만 팔아오셨다고 해요. 그분의 손놀림은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채 썰린 오이와 당근이 날아들고 미나리가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특제 양념이 골뱅이와 어우러지는 과정은 한편의 공연 같았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이렇게 해야 비린내가 싹 가신다며 알려주신 초록 홍차 첨가는 제게 큰 발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간장게장 전문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주방장님은 게장을 담그는 비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처럼 정교했어요. 간장의 염도를 재고 매실청의 당도를 확인하고 심지어 달의 위치까지 고려한다는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게의 품질을 고르는 기준은 제가 알던 해양생물학적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꼼장어 요리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혐오의 대상이던 꼼장어가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을 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숯불의 향과 꼼장어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맛은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지민 박사는 우리나라 해산물 요리의 비결은 시간과 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각 가게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비법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마치 갑오처럼 소중히 지켜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버려질 뻔한 재료들을 최고의 맛으로 승화시키는 한국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일식당 주방장이 찾아와 리 웨이의 수상한 거래 제안에 대해 제보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리 웨이가 중국 산둥성의 불량 수산물 업체들과 거래하며 한국 시장을 교란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죠. 주방장의 증언에 따르면 리 웨이는 중국산 저품질 꼼장어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려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시중의 절반 수준. 하지만 맛과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몇몇 식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윤지민 박사와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사님은 수산물 품질 검사소의 지인들을 통해 최근 수입된 해산물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저는 미국 FDA의 동료들에게 리 웨이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리 웨이는 단순히 저품질 해산물을 유통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해산물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중국 내 여러 업체들과 연계해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우리를 걱정시킨 건 그의 치밀함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무역상으로 행세하면서 뒤로는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과도 유착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증거 수집은 쉽지 않았어요. 리 웨이는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고 그와 거래하는 업체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한국 해산물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부산항 근처에서 수상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표기로는 고급 홈볼트 오징어가 실려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리 웨이의 불법 행위를 포착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수상한 컨테이너 발견 이후 우리의 조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조사 방식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던 일들을 여기서는 모든 관계자들과 상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지민 박사의 설명을 통해 이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을 선호해요라는 그녀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증거 수집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꼼꼼했어요. 미국이라면 대충 넘어갔을 사소한 디테일까지 챙기며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문서화했죠.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 꼼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 에밀리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양쪽 문화의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올리버, 당신이 보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절차들이 실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라는 그녀. 조언 덕분에 저는 한국의 업무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늦은 밤의 회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윤지민 박사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책임감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방식에 적응해 갔어요. 개인의 판단보다는 팀의 합의를,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 웨이가 한국의 주요 해산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로비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 웨이의 로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품질 해산물을 유통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한국 해산물 시장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타격은 SNS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한국의 전통 해산물 요리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간장게장과 꼼장어 요리의 위생 상태를 의심하는 허위,
정보들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교묘했던 건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한 그의 전략이었어요. 리 웨이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해산물 수출업체들에게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한국의 해산물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같은 허위 소문들이었죠. 윤지민 박사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영국의 한 수출업체가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그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리 웨이의 움직임이 포착된 거죠. 우리는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국 해산물 수출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동시에 리 웨이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 나섰죠.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리 웨이의 회사가 운영하는 중국 내 저장 창고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는 리 웨이가 어떻게 저품질 해산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었어요. 단순히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 해산물 시장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러던 중 윤지민 박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 우리가 국제 해산물 품질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건 어떨까요? 국제 해산물 품질 관리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동안 리 웨이는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는지 더욱 과감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해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상은 한국 해산물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교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윤지민 박사와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제해양생물보존협회 IMCA에 리 웨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어요. 특히 그의 회사가 운영하는 중국 내 저장 창고에서 나온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IMCA의 조사관들이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리 웨이는 단순히 저품질 해산물을 유통하는 것을 넘어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원산지를 위조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의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위생증명서들이었어요. 이 서류들은 전 세계 각국의 해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죠.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국제무역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국제수산물품질관리기구 IFQM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들은 리 웨이의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의 거래망이 있는 모든 국가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리 웨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조사를 무마하려 했고 심지어 저와 윤지민 박사를 협박하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협박 전화, 미행, 사무실 무단 침입 등 위협은 계속됐죠.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UN 산하식품안전위원회까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UN 식품안전위원회의 개입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글로벌 언론과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AFP 통신을 통해 이 스캔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리 웨이가 운영하는 중국 저장 창고의 실제 모습, 위조된 위생증명서들, 불법적인 해산물 가공 과정을 찍은 영상들까지. 특히 그의 회사 직원이었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 미디어들은 이 사건을 글로벌 해산물 스캔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해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 사기를 밝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리 웨이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그의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90% 넘게 폭락했고 주요 거래처들은 다음 날부터 전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었죠. 특히 통쾌했던 건 그동안 리 웨이에게 소가 거래를 중단했던 유럽과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꼼꼼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윤지민 박사의 말대로였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해산물 품질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리 웨이는 결국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해산물 관리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리 웨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아닌 버려지는 것들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독특한 시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해산물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홈볼트 오징어의 비린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부터 꼼장어의 식감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이런 기술들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해양생명공학연구소에서 본 광경입니다. 그들은 이미 버려지는 해산물의 껍데기에서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고 내장에서는 화장품 성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게껍질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죠. 윤지민 박사의 연구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해산물 가공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을 국제 특허로 등록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해양 환경 보존 노력이었어요. 그들은 해산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양식장의 물 정화 시스템부터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해산물 소비국이 아닌 해양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해양생물 연구소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수산업체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지민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해양자원 순환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골칫거리가 다른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는 영국의 골뱅이, 미국의 꼼장어,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처럼 각국이 버리는 해산물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윤지민 박사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경험은 프로젝트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죠. 특히 한국의 해산물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성과는 지중해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어부들이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골칫거리였던 해산물들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가공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젊은 어부들이 부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인주의 어부들은 이제 더 이상 꼼장어를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확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해양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민 박사와 저는 매달 화상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부산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저는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새로운 파트너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처음 맛본 홈볼트 오징어 요리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한 입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이제 저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